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됐죠. 코로나19 4차 재유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자칫 발생할 뻔한 의료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오늘 오전 7시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정말 천만다행이죠.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에 최일선에서 싸워온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조처들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특정 인력의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는 상황이죠. 늦었지만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최선 다해야겠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2002안은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역 추진 중인 부발력이 빠른 이안. 개발 호재를 노리는 이안. 비규제 지역 속 주목받는 이안. 이안에서 착한 가격으로 해버 굿타임. 이안 퍼스티엄 2000 부발 10월 오픈 예정. 1811-8176 대우산업개발. 9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이 도청 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나오고 있죠. 잠시 후에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죠.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 가운데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속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이제 강한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0.8% 성장했습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됐던 속보치가 0.7이니까 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이대로라면 연간 4% 성장률 달성은 무난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 3분기 성적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변수이긴 한데요. 네. 분기별로 성장률을 좀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플러스로 턴해서 올해 2분기까지 이제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역시 이제 민간 소비 회복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의류,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이 소비가 늘면서 3.6% 증가를 했고요. 네. 정부 소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은 2%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이제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경제 회복이 빠른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이 19가 이제
확진자 수나 아니면 이제 치명률 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고요. 네.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소비까지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네. 이제 이 경제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분기부터 올해 3분기부터 코로나19 4차가 재유행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표는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CEO들이 3년 안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 경기 회복세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가 될 걸로 혹시 예상을 하세요? 글쎄 뭐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뭐 따라서 이제 다 네. 예상이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3년 후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지 네. 아니면 바로 이제 2022년부터 회복할지 여부는 네. 이게 지금 현재도 이제 코로나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1, 2차를 완료하고 부스터샷 그러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기 위해서 이제 부스터샷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아직 중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이야 그리고 이제 이 후진국의 경우에는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이 변이 바이러스 내지 전이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속도가 일괄적으로 다 완전히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라는 걸 언제 딱 이제 끊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선진국이 가장 빠른 경제 복수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 이제 후진국으로 갈 텐데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이 일상화되면서 예전에 이제 독감처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제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건 우리가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똑같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취약 국가까지도 이제 북한까지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경제 회복되려면 코로나19를 얼만큼 잘 극복을 하느냐, 백신이 얼마나 잘 또 드느냐 이런 부분에 달렸을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경기는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정말 걱정이에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개월째 2%대인데요.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6%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를 기록한 건 지난 이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인데 대부분 다 뛰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여전히 가장 이제 극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휘발유, 경유와 같은 휘발유도 2자릿수 상승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달걀은 거의 54%. 네. 지금 올해 들어서 8개월 연속 2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박이 38%, 돼지고기도 11%,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서 7.8%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도 21%나 올라서 올해 3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외에도 공업 제품, 그리고 외식 물가, 개인 서비스 물가 다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전월세일 텐데요. 이 전세가도 이제 2.2%, 월세도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달 들어서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폭우가 지속이 되면 이런 기후변화 요인, 그리고 이제 추석이면 이제 가장 1년 중 수요가 많은 철이기 때문에 이 농축수산물 가격은 계속해서 좀 더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올려서 달걀이 50%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달걀, 삼겹살도 금겹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추석 명절 때 되면 소비자 물가 이렇게 좀 오르는데 더 걱정이네요. 근데 집값도 문제입니다. 계속 오르더니 이제 수도권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이 15억 원을 넘어선 걸로 조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15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주택, 특히나 이제 상위 20% 주택 가격은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이제 처음인데요. 수도권 이제 상위 주택의 가격은 2018년 9월만 하더라도 한 10억 원 선이었는데, 네. 3년 만에 이제 5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 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제 8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4년 3개월 만에 이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요. 사실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탈서울,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뭐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중저가 주택까지도 최근 들어서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정권, 내년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자산 양극화,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최대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3개월 만에 20% 주택가격 평균이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보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서울 집값 오른 건 언론 보도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네. 국토교통부 산하 이제 국책연구기관의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언론 보도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 연구가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거래가를 조사했더니 판공 가격이라든가 뭐 최고 가격, 경신과 관련된 네. 언론의 보도 건수가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2017년 이후 이제 서울의 최고가 경신 관련 언론 보도가 늘어나면서 네.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비율 또한 증가했다라는 설명인데, 그러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언론 보도의 영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요. 뭐 부동산 정책, 뭐 금리,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강구한 게 아니냐,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또 언론 탓으로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면 이미 늦은 거다, 이런 얘기가 참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렇게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닐까,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뭐 세계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할지, 그게 아마 표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현재 아마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하시는 분들, 아이템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은 무조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안드로이드는 과정에서 다른 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구글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결제 금액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통행세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구글은 여기에다 오는 10월부터는 뭐냐, 그동안은 게임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웹툰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모든 콘텐츠 구매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른바 인앱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이제 어플 개발자들이 이거는 앱 통행세다라면서 크게 반발해 왔죠. 뭐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거래 정보까지 이제 독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팽배해 왔는데, 이걸 우리가 국회가 법으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상하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앱 마켓을 어떻게 규제할지 관련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이제 규제에 나서고 있어서 아마 이번 우리 국회의 어떤 이번 법 통과가
전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뭐 사례 이정표가 되지 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정표가 되지 않겠느냐가 있지만 구글이 과연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건가 아닐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얘기까지는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긍하지 않고 또 소송으로 간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유럽이나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구글이 혼자 나홀로 이제 독불장군처럼 강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법이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됐는데 언제부터 딱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국회에 이제 통과해서 시행령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좀 나오고 나서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이니까 우리나라의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할 때 한도가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이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부터 제2금융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급여 이내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승범 이제 금융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정은보 금감원 내정자가 서로 이제 지금 기재부 출신이면서 금융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직장인들의 비상금입니다. 필요할 때 썼다가 여유가 생기면 갚는데 사용한 부분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먼저 받아놓고 한도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통상 1년마다 연장 시점이 돌아오는데 그 연장 시점에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인기 있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액 한도 대비 50% 이하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만기 연장 때 한도를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와 같은 은행도 이용 한도를 10% 넘지 않게 이제 이용할 경우 만기 연장 때 한도를 한 20% 가까이 이제 축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도를 많이 받아놓고 비상시에 좀 써야지 이런 가수요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줄일 거면 전부 줄이지 왜 쓰지 않으면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려놓고 많이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은행은 지금 뭐 대출 규제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의 이 논리는 지금 대출 증가세가 연 6%로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걸 넘어선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은행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니까 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뭐 집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까지 좀 옥죄고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이 지금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과하다라고 이제 보고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게 되는 거군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해외 명품, 유명 명품 업체가 가격을 또 인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이 명품 업체 C사인데요. 이번 달부터 제품 가격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지난 2월, 7월, 그러니까 올 들어 세 번째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인상폭도 낮게는 10%, 많게는 36%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해외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 제작비 올랐습니다. 원재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 변동 고려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지난해도 5월하고 11월 두 차례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5번 인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업체들, 명품 업체들은 한 곳이 오르면 다른 업체도 똑같이 올립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희귀템, 이제 더 잘 팔린다라고 배짱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인은 소비자를 뭐 봉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이상 뭐 여기는 이런 행태는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올리는데요. 네. 유독 한국의 인상폭이 더 크고 빈도도 잦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세일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샤테크라는 말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08년 도청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도청 이전으로 이 지역민들의 기대는 참 컸는데요. 여전히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안동과 예천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죠. 최근 안동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주최로 정책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이 이야기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찬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네. 안동과 예천 이 행정구역 통합 얘기에 앞서서요. 뭔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단 이건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도 안동과 예천의 통합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된다면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정말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변화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논리에 입각을 한다면은 안동과 예천 선거구를 분리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네. 안동은 자체적으로
단일 선거구로 유지할 수 있고요. 예천을 군위 대신에 의성, 청송, 영덕에 갖다 붙여버리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동과 예천의 경우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군의군의 이 대구시 편입 문제는 지금 안동 예천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이렇게 선거구라도 하나로 묶여서 통합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기대마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이죠. 정말 군의가 대구로 편입이 된다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동과 예천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통합은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최근에 안동과 예천에서 이 행정구역 통합 정략에 대한 안동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최를 했어요.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주제 발표를 하셨죠, 교수님께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토론회였나요? 도청을 이전한 지가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도청 신도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최근에 대구 경북 통합론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에 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죠. 그리고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동 예천 통합만이 발전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반대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네. 주민분들은 안동 흡수 통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네네. 되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통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흡수 통합이 된다. 이것이 뭐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인근에 안동 영주시 풍기읍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영주시 풍기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기 간다고 이야기해요. 즉 그렇죠.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서로 상생될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흡수된다고 하면 그것은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통합으로 인해서 실익이 클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합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 물론 단점도 있지만 실익이 그렇죠. 더 크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도청 신도시가 인구 5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남의 내포 신도시, 전남의 남학 신도시와 함께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네. 만약에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야말로 도청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안동과 예천은 심각한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살 수 없다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네네.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행정구역 통합만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장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도청 이전의 목적이 아까 제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잖아요. 네. 지금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서로 내몰라라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인 5만의 인구도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 겨우 2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안동과 예천의 인구가 또 신도시로 유출만 돼버려요. 외부의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가야만 신도시를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을 하게 돼버리면은 도청 이전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가 계획 인구 10만인데 지금 현재 1단계가 5만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2만밖에 못 채웠어요. 사실 10만은 요원한 길이죠. 10만이 최소한도 되어야만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행정구역을 합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청 이전만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이 이야기가 조금 묻힌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도 아직 2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현재 상황도 한번 살펴주시죠. 지금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도청을 이전하면은 정말 잘 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청을 왜 유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초에 우리가 도청 이전할 당시에 안동 인구가 17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동 인구가 얼마 전에 15만 7천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네. 예천은 5만 5천 명 늘어났지만은 실제적으로 도청 신도시 인구가 1만 9천 명을 제외해버리면은 예천 인구는 3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인구를 안동과 예천의 신도청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동과 예천의 인구를 신도시로 갖다 놓은 수평적 이동밖에 되지 않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북의 성장은 견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안동과 예천의 성장도 견인하지 못하는 이러한 도청 신도시로 전락이 되었지 않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천 인구가 3만 6천이다. 그러니까 신도청 신도시를 제외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네.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안동과 통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예천 지역 여론은 통합보다는 통합 반대쪽의 의견이 목소리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 의견들이 더 지배적인가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주민 창성률을 보면은 예천이 안동보다가 높아요.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는 예천군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치 지도자들, 간변단체 이런 분들이 자리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통합을 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통합을 위해서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은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모두에게 있어야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대로 살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도청 신도시가 별도 행정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안동과 예천은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안동과 예천 선거구도 단일화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통합의 실익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한다면은 반드시 상생의 길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할 때 어떤 한 지자체가 반대가 너무 심하면 참 시간도 네. 오래 걸리고 결과도 네.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알려서 통합으로 네, 가야 그렇죠. 될 텐데 그러면 네네. 이건 어떻게 설득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합을 하는 데는 정말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통합에 대한 실익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인지되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통합의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주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네네. 아직 그렇게 공론의 장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점과 네네.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네네.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많은 네, 분들의 그렇죠. 관심 예, 예. 하에 많은 의견을 또 내야지 발전이 되는 거니까 함께 네네.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찬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요, 윤석열 검찰 시절에 이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메간통급 의혹이 아주 강타를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요. 지난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총선 개입을 위해서 국민의힘한테 대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의 송파갑 국회의원이던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갖다 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네.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었죠.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예전에 범정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각계와 검찰 내부의 주요 동향들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발장의 첫 페이지에 고발인란은 비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고발장의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을 고발을 하라고 적혀 있었느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7명이 적시돼 있었는데 이 언론사 관계자들은 당시에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주도했던 MBC 기자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관련 기자들,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3사람이 적시돼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 이렇게 3사람이 적시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실제로 검찰총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언론사와 혹은 정치인들을 국민의 힘을 통해서 대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이 벌어졌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청부한 거잖아요. 청부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4월 3일 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 그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그 이철 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해서,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을 보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청부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시민 이사장을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사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했다. 그것도 공당에게 제1야당에게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 사실이 이번에 심지어 물증까지 얹어져서 그 고발장이 지금 사실 기사 안에 공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특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황당한 내용의 기사고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총 8개의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기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기사고요. 2번, 3번, 4번 기사는 각각의 그러니까 뭐 고발장의 형식과 그 내용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그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가가 다 적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기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당시 배경 설명 등등도 들어가 있는 기사가 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에 의하면 당시가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게 이 이동재 그 관련된 보도가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지시한 그 다음 날 바로 이 고발장이 그 접수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물증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물증은 일부만 공개됐는데 네. 일부 공개되어 있는 것에 그 지금 추가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 이 뉴스버스가 갖고 있는 그 증거물의 힘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보도들까지 취합을 한다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 그 담당관이 그냥 마냥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이 기사 안에도 있었지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라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실은 사실상 이렇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 4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갖다가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뉴스버스는 반론까지도 네. 맨 마지막 8번째 기사에 실은 상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보복성 공작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밝혀지거나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그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은요. 대검의 감찰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을 한다라는 입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동시에 법무부가 공동으로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강력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당시에 자신의 사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대검의 간부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검찰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협조한 사람들은 전부 검찰을 사유화하는데 협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각한 게이트를 더군다나 이게 선거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됩니다. 네. 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벌금형이 이 정도 그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고요. 네. 실형이 됐을 때는 사실상 그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가 되는 것이죠. 박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밝혀지는지 이제 매일 하루하루씩 터질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